예. 저는 김포에서 자그마하게 거세 비육을 160도 하고 있는 김정일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마는 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왜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모이셨을까요? 예, 돈 벌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예, 저는 여러분들한테 잘 살기 위해서라는 한우 키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부자보다는 잘 사는 것에 대한 가치를 느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괜찮겠습니까? 네. 예. 먼저 말씀드릴 것이, 저는 배우는 학생입니다. 소농사꾼이면서 배우는 학생으로서 지금 아까 고봉석 회장님께서 40년 소 키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요즘에 밴드 생활하면서 4년 동안의 그 배움이 저희 훨씬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배웠고, 밴드가 있기 때문에 배웠고, 그 배운 것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이 저희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저 자신을 위한, 그런 저 자신을 위하는 그런 바탕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우는 학생입니다. 여기에 저보다 훨씬 성적이 좋으신 많은 분들, 박사님, 교수님, 또 고수분들이, 아까 저 박태환 명의님은 평균 등심 면적이 130을 상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는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배우는 입장에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TMR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자가 TMR을 하고 있고, 저희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자가 TMR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고 있으신 건데요. 그 밴드상에서 질문을 주셨던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고봉석 회장님이 뭐 3가지 질문인가, 그 중에 한 가지가 선정 목장은 사료비가 일두에 얼마 정도 합니까? 그래서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순수한 사료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수한 단미 원료 사료비만 292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첨가제, 저희가 첨가제로서 사용하는 것은 아미노산제, 또 효모, 생효모, 또 인스턴트 효모, 그렇게 2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당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첨가제 사용 비용이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12만 원 정도가 지금 먹히고 있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서울 한 왕복 한 100km 정도 되는 이제 원료를 실러 다니는데, 그 기름값을 계산해 보니까 두당 한 2만 원 정도가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314만 원 정도 지금 순수한 사료 비용만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 외에 뭐 전기료도 있고 또 거세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빼고 금융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순수한 사료 비용만 말씀드리면 그 정도라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려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무 때나 좀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또 추가로 드리면 여러분들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예. 부산물 구입 비용은 저희가 이제 주로 막걸리 박인데요, 그냥 무상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깻묵인데, 깻묵은 시중 시세의 한 반 이하 값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요, 그 기름집 사장이 뭐 이러저런 연유를 해서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는 처음에 저희가 구입하던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겠노라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도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 또 더불어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료비에 많이 절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 섭취량을 최대로 저희가 먹는 양을 출하 때까지 쭉 계산을 해봤더니 13톤을 먹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느냐?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뭐 쉬운 말씀으로 많이 먹어야 많이 크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내용적인 부분이 있겠지만은 우선 건물 섭취량을 최대로 가져가는 것이 출하 성적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UIP, DIP, RUP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생략을 하고요. 휘발성 지방산, 초산, 프로피온산, 낙산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36년 동안, 40년 중에 36년 동안은 조사료를 넉넉히 먹어야 건강하게 잘 큰다.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근데 요즘 한 해 한 해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기웅 원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조사료를 많이 먹으면 등지방이 두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육성기 때하고 후기 때하고의 조사료 비율은 다르지만 이것은 농우사료가 등지방의 주범은 아니라는 것이죠. 공범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농우사료를 많이 먹어서 출하 성적이 두꺼운 결과가 나온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조사료에 의해서 생산된 에너지는 75%가 등지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기웅 원장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배운 말씀을 전해드리는 입장이니까 표현을 그렇게 드려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에서 이 표도 강기웅 원장님, 여기 김정현 박사님도 오셨죠? 네. 오늘 김현진 박사도 오신다고 하셨는데 못 뵀습니다. 이렇게 또 박사님들 자료를 제가 몰래 훔쳐서 이렇게 자료화했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휘발성 지방산으로서 소는 인간과 달리 일 위에서 70% 이상을 흡수합니다. 에너지를.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일 위에서 1위에 있는 미생물이 있는데 우리는 쉽게 말씀드릴 때 사료를 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1위에 있는 미생물한테 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위에 있는 미생물이 잘 증식되면 될수록 그 균체 단백질에 의해서 생산되는 그것을 증식량이 많고 그 사체 자체가 균체 단백질로서 아주 고단백질, 고영양 단백질인 단백질 소스로서 단백질 원으로서 사용합니다. 그 균체 단백질을 소는 60%를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료로 준 단백질량은 40%만 사용합니다. 훨씬 더 미생물이 생산한 균체 단백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유리에 있는 균을 많이 증식할수록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예. 이건 뭐 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효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전에 효모를 안 먹였었습니다. 먹인 지가 몇 년 안 됐는데요. 그래서 효모를 왜 먹일까? 효모에 먹이는 포도당이죠. 이제 저희가 효모를 배양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 효모 자체가 일 위에 있는 공기를 없애는 그러한 현기화해서 발효를 좀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버퍼 기능도 있습니다. 중조를 안 먹이셔도 효모만 먹이셔도 버퍼 효과가 있어서 그 산도 유지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효모의 또 한 가지 효과는 다른 유형 미생물들의 먹이원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를 키우는 데 있어서 더군다나 거세 비육을 하는 데 있어서 효모 없이 키운다는 것은 지금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얘기 들으시고 뭐라 그럴까 좀 가성비가 좋다 그럴까요? 아까 저희 사료비 말씀드릴 때 효모 등 뭐 포도당 그런 첨가제 비용이 20만 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저희가 사료비가 좀 다른 농장에 비해서 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러한 첨가제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성비가 뚜렷하지 않은데 사용할 수 있는 첨가제는 오래 못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길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 사용할 첨가제가 아니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줄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첨가제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마약 같은 거라서 한번 시작하면 끊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고 저희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첨가제, 그것이 첨가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효모 미생물과 또 포도당, 아미노산 제제로서의 또 그런 제제, 그것은 영양소로서의 다 존재하는 미생물 빼고는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먹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막걸리 네. 같이 있어도 상관이 없나요? 막걸리박, 맥주박, 또 버섯 빼지, 또 비지, 그러한 역할은 이따가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축산과학원에서 나온 그 프로그램 하에 교육을 받으시고 자가 TMR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온 기본적인 요구량, 영양소 요구량, TDN과 단백질이 첨부된 설명을, 교육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낮은 TDN과 단백질이 더 좋은 출하 성적을 내다라는 말씀이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교과서가 아니고 제 입장에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겨서 들으시기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 단미 원료로서의 한우, 거세 한우가 요구하는 영양소보다 훨씬 높다는 그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석제로서 맥주박, 또 버섯 빼지, 이런 종류의 희석제로서의, 물론 그것이 건물량을 충족시키고 여러 가지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효모로서의 또 공급원도 되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더 큰 역할은 희석제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농축돼서 더 높은 영양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TMR의 기본은 자유급여거든요. 충분하게 자유스럽게 먹을 수 있는 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농축되어 있다 보면 과합이 되는 영향이 아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성기 때 BCS가 어느 정도 가져가야 좋은 출하 성적이 나올 수 있느냐, 아까 여러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적당한 BCS, 그러니까 저희가 출하 성적을 다 지금 제공해 드렸고 그것이 6월 이후에 출하되는 성적들은 지금 현재 아직 출하가 안 끝났습니다. 지금 오늘도 도축이 있고 내일 경매도 있고 한데요. 12월 달까지 계속 출하가 있을 예정인데 그 출하되는 소들은 육성기 때 볏짚을 먹인 소들입니다. 저희 참 그 말씀을 안 드렸군요. 두서없이 말씀드려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몇 년 전부터 볏짚만 조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집이나 헤이 같은 것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가 수단그라스하고 자가 연맥은 밭에서 생산되는 그런 두 가지, 수단그라스와 연맥 사일리지는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구입집은 자가로 이제 논에서 장비 가지고 묶고 있는 볏짚만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첨부사진 8번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볏짚이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출하 성적표에 보면 6월달 이후부터 올 겨울까지 출하되는 소들은 육성기 때 이렇게 먹였던 소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성기 때 BCS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 듣고 판단하실 내용 나름이지만 출하 성적을 분석해 보면 역추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출하 성적이 아까 한 등지방이 20 몇 밀리인데 등심이 한 90 정도 나오셨고요.
하나는 등지방이 얇은 편인데 훨씬 등심은 컸다는 말씀이죠. 130 정도가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그 결과가 왜 나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육성기 때 적당한 BCL을 가지고 가야지만, 과비되지 않아야지만 등심이 들어갈 자리에 지방이 차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지방이 먼저 자리 잡고 있으면 근육이, 등심이 들어갈 자리가 작아지는 것만은 당연한 이치겠죠. 그래서 지방 C세포는 키워야겠지만 지방이 먼저 자리 잡지 않도록 그 등심 들어갈 자리를, 이게 육성 때 BCS를 너무 과비시키면 안 좋다는 말씀인 거죠. 이게 등심이 왜 우리 농장은 크지 않을까요? 분석하자면 그렇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야위여도 안 좋겠지만 그 참 기준을 잡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말로 설명드리는 것은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질문을 해 주시면 또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심 단면적이 저희가 작년에가 110이었었는데 연평균이 올해가 118 정도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미생물도 많이 이용하고 해서 육색도 조금씩 밝은 쪽으로 4.5 정도인가요? 밝은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내 지방만 작년이 7.945였습니다. 아쉬워서 끝자리까지 붙였습니다만은 올해 현재는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BCS를 유지하죠. 육질 성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볏짚을 이렇게 먹이는 것이 옳은 방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저는 이렇게 하다가 출하 성적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육성호는 볏짚은 추가 교배하지 않고, 이따가 육성호 TDN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69 정도의 TDN으로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바닥은, 육성호 바닥은 질어지지 않은 정도의, 그 질어지는 것이 단백질하고 많이 연관이 있더라고요. 에너지와 단백질이 균형이 맞았을 때 그 육성호 바닥은 많이 질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많이 질어지는 농장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만 조정하면 충분히 질어지지 않을 정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성기 때의 살 부춤 상태가 제가 해보니까 출하 개월령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겨울에 지금 출하하는데 32개월을 다 넘기고 있습니다. 거의. 그 이유가 맨 처음에 이렇게 볏짚으로 키운 것을 6월 달에 첫 출하를 했는데 등지방이 6mm인가 나왔어요. 평균 8마리 한 차에. 무지하게 얇은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뜸을 들여서 이제 한 40일 경과한 후에 또 출하를 해봤더니 그때 한 9mm 정도 평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정한 육성기 때 BCS를 가지고 가면 그 출하 개월령을 밀리지 않고 땡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발효를 만약에 못 시킨다고 하면 바로 먹이는 것도 괜찮은지, 지금 현재 저희가 한국 배합물은 첨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이었었는데 저희는 TMR 자가 배합기에다가 스팀 보일러, 전기 스팀 보일러 60kW짜리를 연결을 해서 저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팀으로 익히는 그런 열 처리. 그러니까 오늘 저녁 때 퇴근하면 저희가 한 4시면 작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 퇴근하기 전에 스팀 보일러를 가동시키면 배합기는 자동으로 해놓고요. 그러면 한 2시간에 한 3분씩 가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날 아침 6시 출근할 때까지 가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한 12시간 정도 가동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익히는 사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식혀가지고 효모 접종을 하고 막걸리밥에도 효모가 있으니까요. 술 성분이니까. 식혀서 막걸리밥을 투입을 하고 그러고서 잘 혼합된 다음에 먹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큰소 사료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진이 육성 사료인데요. 고무통에 이렇게 열 처리해서 담아 놓으면 일주일 동안 볏짚으로 눌러 놓으면 변질 없이 아무 이상 없이 먹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소는
뭐 하루 이틀이면 다 먹이니까요. 나머지를 덮지 않고 오히려 효모가 호기성이거든요. 뭐 양쪽 다 형균도 가능합니다만은 호기성이 증식을 더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아예 누르지 않고 덮지 않고 그렇게 먹이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좋은 성적을 올리시는 분 부류를 이렇게 저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발효사도든지 또 이렇게 열 처리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입 TMR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생산된 것을 먹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던 그 둘 중에 하나는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이 좋다는 말씀인 거죠. 익힌다는 것과 발효하는 것은 다 분해하고 쪼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류에 있는 미생물들이 훨씬 흡수하기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소화율이 높아진다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둘 중에 하나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열처리한 것은 2, 3일 정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 3일 넘어가면 경계층에서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는데 그건 안 좋은 거죠. 근데 거기다 볏짚 하나 올려놓으면 일주일까지 또 갑니다. 괜찮습니다. 예. 저희가 발효할 때, 발효산을 만들 때는 효모도 쓰지만 유산균도 쓰고 예. 바실러스균도 쓰는데 예. 오늘 여기 책자에는 효모 교육으로 위주로 해갖고 효모가 유산균보다 왜 효모를 사용하냐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어떤 점이 더 좋아서? 유산균은 유산균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사료를 아까 저장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백포장 넣고 저장할 때 그 저장하는 것은 유산균에 의해서 pH가 내려가서 그것이 유산균 자체까지도 잠을 자게 만드는,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다른 잡균이나 유해균은 물론이겠죠. 그렇게 해서 한 pH 한 4 정도까지 내려가서 사료를 부패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1년 지나도 보관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유산균의 장점입니다. 또 효모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거세 비육은 살이 찌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효모는 이따 뭐 설명드릴 건데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모는 호기성일 때는 증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밀봉을 해놓고 그 안에 산소가 있겠죠? 근데 그 산소를 소모할 때까지는 그 효모는 증식작용만 합니다. 그러니까 개체수만 늘어나는 거죠. 그 늘어난 상태에서 산소를 다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로 대체됐을 때 그 다음부터는 알코올 발효작용으로 바뀝니다. 효모가. 그래서 알코올을 만듭니다. 그래서 형기성에서는 효모는 알코올을 하기 때문에 알코올은 아주 에너지가 높은 그런 에너지 보충제로서의 뭐 일본에서는 뭐 맥주도 마신다는 뭐 쉬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모습도 사진으로 봤습니다만은 알코올과 비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좋은 에너지 공급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에서 효모의 장점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류에 있는 미생물들을 먹이원도 되고 또 이류에 있는 공기를 없애는 형기를 만드는 역할도 하고 또 버퍼제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이 좋은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육에 있어서는 유산균보다는 효모를 사용한 것이 100번 우리 출하 금액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사진 말씀드릴게요. 오른쪽에 위에 있는 사진이 지난 여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옆에 계신 세 분이 농해수 국회의원분들입니다.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저인데요. 뭘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배합사료의 지대에 조단백질 함량 표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축산식품부 담당자하고 열심히 논의를 해서 이것을 다시 실어야지 않겠느냐. 라면 한 봉지에도 단백질 함량이 표시되어 있는데 하물며 엄청난 1년에 많은 수억 원의 많은 사료를 소비하는 수백억 원의 사료를 소비하는 배합사료 표기에 이것이 안 돼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 표기를 하자.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과열 경쟁으로서 사료 공장마다의 과열 경쟁으로서 그 경쟁을 막기 위해서 뺐습니다. 왜
과열 경쟁이 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저탄소 정책 입장에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DCP라는 순단백질, 가소화 단백질을 표기하는 게 좋지 않느냐? 75% 정도의 단백질 표기만 하면 가소화 단백질로서 DCP로서 표기하면 좋지 않겠냐고 답변을 드렸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결과치가 나온 게 농축산식품부에서 여러분들이 사료공장에 이의를 제기하면, 민원을 제기하면 기타 사항의 저단백질 함량이나 DCP나 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식으로 미리 표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올여름에 이 국회의원분들을 만난 거예요. 잘 만났다 그러고 또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답변이 그러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한번 싣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언제 될지 모르죠. 하여튼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음 넘겨주시죠. 지난번 고응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상황입니다. 어떤 것이 등지방이 더 두꺼울까요? 어느 쪽이? 왼쪽. 왼쪽이 두껍다고 하셨으니까 왼쪽은 등지방이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대충 몇 미리 정도 될까요? 16 나왔습니다. 또 14. 또 예? 12.2. 또 예, 23mm 나오고 예. 제가 지난 고응 강의 때 만들었던 자료인데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소가 나가서 도축을 해가지고만 등지방 두께를 알 수 있습니다. 초음파 때려도 대충 예측은 하지만 훨씬 쉽게 우리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쉬울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연습을 나가기 전에 한번 보고 예측을 하고 적어놓고 나간 것과 비교를 하고 한 몇 차 하니까 대충은 맞추겠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다 미리 고수님, 박사님들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걸 다시 저는 전달하는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지금 몸체하고 매달린 경계면이 있습니다. 경계면이 여긴 좀 들어갔죠? 이쪽은 일자로 밋밋하게 내려왔습니다. 찼다는 의미죠. 요 경계면이 움푹 들어가면 이것은 절대 10mm가 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요것은 10mm가 넘습니다. 아까 12.2mm라고 말씀하신 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제 예상은 한 12mm 정도인데요. 근데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등지방을 우리가 육안으로 측정하는 것은 등지방이 적당히 두께가 지금 제 생각으로는 13에서 14mm 정도가 돼야지 그 거세 비유구가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등지방이 10mm가 안 넘어갔을 경우에 출하해서 안다면, 출하한 후에 도체만 성적을 봐서 안다면 얼마나 이게 아쉽겠습니까? 출하는 걸 벌써 했는데. 그러니까 출하하기 전에 알 수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소득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요 상태를 만들고 출하를 하십사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적어도 10mm는 넘겨야 제가 해보니까 6mm, 평균 6mm 나온 것도 있어요. 이 전 단계에서. 그래서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조금 눈에 익히시면 지금보다는 높은 출하 금액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출하 금액을 올려야 할까요? 여러분이 교육을 왜 받으셔야 할까요? 저희가 회의석상에서 아까 저 자조금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석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사항이 이겁니다. 교육 예산이 한 1년에 한 3, 4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것도 다 소진 못하고 남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출하금액 한 마리당 10만 원만 올릴 수 있다면 3, 4억의 예산을 들여서 10만 원만 올릴 수 있다면 그것이 1,000억 원이 됩니다. 1년에 한 100만 두, 올해는 100만 두가 좀 넘었습니다. 100만 두 계산했을 때 1,000억 원이 됩니다. 우리가 10만 원 올리는 것은 오늘 여러분 이따 강기웅 원장님 교육 듣고 나시면 10만 원 올리는 건 훨씬 더 많이 올리실 겁니다. 그만큼 교육의 가치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육만이
그 적은 예산 가지고 우리의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출하금액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예. 이 사진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생효모하고 생효모, 이것도 뭐 생효모인데 인스턴트 효모라고 합니다. 지금 유통되는 효모에 대해서 뭐 잘 알지 못하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냥 수분이 있는 상태로 빵을 제조할 때 쓰는 냉장 효모가 있더라고요. 냉동 효모도 있고. 근데 이것은 진공 포장된 건조 효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모를 배양할 때 그냥 이것을 그냥 사료에 쓰는 것이 아니고 액상으로 효모에 먹여오는 포도당이니까요. 포도당 넣고 소금 넣고 비타민 A 조금 넣는다. 그 박상환 소장님 그 비타민을 넣고 그렇게 해서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 배양한 다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도 또 생효모 TMR 배합기에 또 투입을 합니다. 돈 많이 들여서 왜 자꾸 효모를 넣을까요? 재미있으니까요. 소득이 조금씩 올리는 재미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1,115만 원 정도 출하 금액을 결코 고수님 앞에서 지금 뭐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많이 더 향상돼야 될 겁니다만 1,15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직 마무리가 다 안 됐습니다만 출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1,150만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시세가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30만 원 정도의 출하 금액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재미있거든요. 재미있고 소득이 상상되면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죠. 그것이 효모를 더 넣고 있고 효모는 많이 넣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한계는 있겠지만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소득은 어느 정도 일정 비율에서 상승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효모 말씀 나온 김에 이런 인스턴트 효모 외에 이스트 컬처라고 또 있죠. 그것은 이제 배지에 키우다가 전체 양분을 이제 수분을 건조해서 분쇄해서 포장한 거. 그것도 좋은 효과를 냅니다. 효모니까요. 그래서 유일장님은 아미노산을 어떤 걸 쓰시는가요? 전에는 아미노산 가루를 썼는데 요즘은 가루가 이제 특정 상품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미노산을 쓰는 이유, 써야 되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원료는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라 해가지고 저도 잘 모르지만 라이신과 메치오닌은 항상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꼭 보충을 해줘야지만 특히 육성기 때 골격이 커지는 시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전체적으로 부족한 거에 기준을 해서 작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없애기 위해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육성기 때만 그 아미노산을 사용합니다. 라이신과 메치오진 제제입니다. 예,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모 배양하실 때 네. 물량하고 예. 효모량하고 예. 그런 거는 왜 또 말씀주시나요? 지금 하고 있는 저희 방식은 1톤 배양기입니다. 근데 꼭 그런 거 사용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 저보다 훨씬 성적을 잘 내시는 경주의 분은 고무통에다가 고무통 600리터짜리에다가 따뜻한 물 받으시고 온도 조절이 가능한 열원 히터가 있습니다. 그걸 담가서 물이 맞으면 거기다가 포도당 한 포대 넣고 아까 말씀한 이 인스턴트 효모 하나 넣고 소금 1kg 넣고 비타민 A 밥 숟갈로 한 숟갈 한 20g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그 정도 넣고서 하루 있다가 보면 아까 막걸리 만드신 것처럼 막걸리 향이 아주 다음날 진하게 납니다. 온도는 한 35도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그 효모 자체가 한당 사료 배합할 때 한 몇 킬로까지 들어가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넣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오히려 많이 넣었을 때 좀 부작용이랄까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류에 있는 유형 미생물들의 효모는 먹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강경영 원장님 거기에 대한 또 좋은 새로운 의견이 있으면 또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많이 부족한 23년도, 24년도 성적 결과 비교표입니다. 근내 지방만 조금 떨어졌고요. 육색 4.6에서 4.5. 등지방 두께는 조금 부족하죠. 육질이 떨어진 것과 등지방이 얇아진 것이 같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3에서 14mm 정도, 그 정도의 두께를 유지하는 것이 최상의 3만 원 이상 고단가가 나오는 그런 가는 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등심 면적 112에서 118. 많이들 물어보셔요. 등심 면적이 왜 몇 년 전에 안 좋아졌는데 지금은 좋아졌냐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육성기 때 적정한 BCS가 또 후기에 가서는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되어야지만, 왜냐하면 등심의 4분의 1 정도는 지방이 차지하는 거거든요. 지방이 나머지는 정육이고 나머지 4분의 1, 25% 정도는 지방과 정육이 합해져서 등심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방도 충분히 공급되어야지만 등심도 커진다는 말씀이죠. 등지방의 바로미터는 그겁니다. 내가 충분하게 소한테 에너지를 공급했는가, 그 결과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mm가 넘지 않는 한 13, 14 정도의 등지방을 유지하는 것은 적정한 에너지가 공급됐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 B, C, 그러니까 C도 출현율이 적정한 비율은 되어 갔죠. 그래서 제 생각에 한 마리에서 1.5마리 정도 적정한 등지방 관리, 등지방이 출하 시기에 급격하게 한 두세 달 사이에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놓치면 등지방은 두꺼워지고, 오히려 마블링 스코어는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36개월까지 사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4마리가. 근데 오히려 마블링 스코어는 7분이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떨어지고 등지방은 두꺼워지면서 36개월까지 갈 건 결코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험적으로. 손해는 많이 봤지만 어떤 실험 결과가 얻을 수 있어서 여러분한테 또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1, 2개월에 승부를 걸고 그때까지의 등지방을 13, 4mm로 충분하게 키울 수 있는, 그거 넘어가면 또 C 쪽으로 가고 바람직하지 않은 불가식 지방이 되어버리니까요. 오버되는 거니까요. 13, 4mm가 적당한 C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료를 급이한 양이 더 늘어나지 않아서 저렇게 된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3년도 것은 자료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볏짚을 먹이지 않은 순수한 TMR만 가지고 했던 육성기간을 그랬던 거고, 2년 전엔 또 그 바람이 불었어요. 갈비뼈 두세 개. 그것이 적정한 BC에 따른 육성기간에 적정한 BCS라는 그러한 바람이 불어서 저도 그 바람에 같이 그렇게 키웠던 거고,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데는 볏짚 먹일 때 그 갈비뼈 BCS 두세 개보다는 높은 BCS를 유지하는 것이, 그렇다고 너무 살이 찌는 과비는 아니고요. 그 중간선을 육성기 때 유지하는 것이, 등선이 서지 않을 정도, 갈비뼈는 보일락말락한 정도. 그 참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갈비뼈 두세 개 보이는 것보다는 살을 좀 더 붙이라는 말씀이죠. 그게 훨씬 설명이 쉽겠네요. 그런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요즘 밴드에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다 이제 배우실 수 있는 건데요. 요즘은 8개월까지 배합사료 풀피딩 실컷 먹게, 8개월까지. 배합사료를 자가 배합하지 않는 경우에 그걸 효율적으로 먹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효모에 먹이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조사료에 첨가하셔도 되고요. 어떤 농장 보니까 막걸리를 수거해 와서 통에다가 주시는
그런 농장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습관화되니까 잘 먹는데요. 그런 농장도 있습니다. 요걸 한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의 근본은 이렇습니다. 내용 골자는 찬찬히 바꾸자. 바꿔치기 하는 인류의 미생물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힘들고 귀찮고 하다 보니까 안 기다려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인류 미생물이 얼마만큼의 큰 스트레스를 받던 상관하지 않는단 말씀. 그 결과는 설사로 나타나고 성장 지연으로 나타나는데 적어도 한 달 동안, 3주 동안은 지켜주십사 할 말씀이죠. 사료를 바꾸거나 새로 들어오거나 했을 때 골자는 그겁니다. 그걸 안 지키는 것보다 지키는 게 나한테 100번 더 이익이 온다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으시는 비타민 A에 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큰 골자는 그렇습니다. 육성기 때는 충분한 비타민 A, D, E를 공급해서 그것을 간에 저장시켜서 13개월령 일본 그래프 자료에서 보면 13개월의 절벽으로 뚝 떨어뜨리는 그러한 그래프가 뭐 있습니다만은 저희도 거기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급여한 비타민 A, D, E를 육성기간 동안 비타민 A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간에 저장되고요. 비타민 A 전고물질인 베타카로틴은 지방에 저장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색이 누러지는 이유는 그 베타카로틴 때문에 그렇죠. 근데 육성기 때 그러면 지금 얼마를 주고 있느냐 하면 일주일에 2번 주고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으로서 주사제보다 사료에 첨가하는 것이 비타민 A 혈중 농도를 더 빨리 올린다고 합니다. 홍천에 있는 수의사분이 실험한 결과치인데요. 그거는 장에 있는 상피세포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훨씬 빨리 비타민 A 혈중 농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주사보다도 빨리. 이해가 잘 안 되시지만 실제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은 일주일에 2번 육성기는 50만 IU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한 번 사료에 첨가하는 방식으로요. 그렇게 하다가 13개월령 되면 또 끊고 안 줍니다. 정기구간 내내. 그래서 여기 써 있듯이 3, 4개월까지라고 친다면 꽤 긴 시간이죠. 한 10개월 정도. 네, 비타민 A를 일주일에 2번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한번 줄 때 얼마만큼의 양을 주마 집행하겠습니까? 근데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500만 IU짜리도 있고 1000만 IU짜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정확한 표현은 몇만 IU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시면 되니까요. 50만 IU는 1000만 IU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50g이 50만 IU입니다. 계산하기 제일 편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셔서 내가 먹이고 있는 함량이 얼마인가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먹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기관에는 급여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간에 저장된 비타민 A는 6개월이면 혈중 농도가 다 끌어다 쓰고 혈중 농도가 한 40에서 50 정도, 4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발병할 정도로, 부작용이 나타날 정도로 발굽이나 뭐 시력, 뭐 식욕 저하 그런 것들이 나타날 정도로 문제가 됩니다. 다 끌어다 쓰고 없다는 거죠. 적정한 것은 한 4개월 정도인데 그 이상 지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사료 섭취량 감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고 계시는 농장들 많겠지만 내 소가 지금 하루에 사료를 얼마 먹고 있는가를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수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얼마를 먹지를 모르면 뭐랄까 사료비 계산도 그렇지만 비타민 A 조절에 있어서 알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섭취량이 떨어졌을 때 여기 표현대로 10% 이상 떨어졌을 때는 바로 비타민 A를 전기 구간에라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만 하면 사료 섭취량이 희한하게도 바로 돌아옵니다. 섭취량이 회복이 됩니다. 그 정도로 비타민 A의 그 효과는 아주 큽니다. 사료 섭취량에 미치는 영향이요. 그래서
그런 사료 섭취량 저하도 있지만 발굽, 무릎, 시력, 눈물 흘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관찰을 잘 하셔가지고 그 기간, 정기구간 중이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급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피해를 입게 되십니다. 그래서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그런 관찰만 잘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배합사료는 배합사료 공장에서 정기구간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가 TMR에서는 비타민 A, D를 아예 첨가를 안 하고도 지금 말씀드려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배합사료는 그게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공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구간 배합사료에는 일정량의 비타민 A를 첨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비육을 하고 있는데 TMR을 먹이고 있는데 예. 요즘에 출하를 했는데 수종이 나와서 네. 수종이 왜 걸리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이 아까 저희 성적 자료에서 보면 작년에 73도 출하하는데 근출혈 딱 한 마리 있습니다. 그 근출혈은 올해도 한 마리 나왔는데요. 이소가 확 돌아서도 뛰어가더니 꽈당 넘어졌어요. 땅바닥이 울릴 정도로 1톤짜리가. 당연히 이건 영향이 있겠죠. 저거 근출혈 나오겠구나. 당연히 나왔어요. 그런 거 외에 부종, 뭐 수종 그런 외부 타박이 아닌 상태에서의 근염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비타민 A 조절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저희도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거 많이 먹이면 육질이 떨어진다고 적정량보다 조금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한 근염이 발생을 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후기 때 아직 후기는 설명 안 드렸죠. 후기 때 충분한 기간에 적정량은 꼭 먹이셔야 된다고. 그렇다고 육질 나빠지는 거 아니라는 말씀이죠. 저희 그 2+1 한 80%대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후기 때 충분히 먹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50만 IU.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성적은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후기 때는 그렇게 해야지만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지 않아서 충분한 성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안 먹이는 것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타민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비타민을 구별해야 됩니까? 비타민 A를? 그 후기 때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알팔파만 가지고 비타민 조절을 해보자. 그리고 큰 소에다가 후기 단계 소에다가 알팔파만 넣고 비타민을 안 넣은 적이 있어요. 아주 말짱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도루묵이었습니다. 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반적인 건초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팔파가 녹색도가 있으니까 완전 제로는 아니겠지만 제로로 가정하시고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방법입니다. 거의 햇볕에 의해서 파괴됐다는 말씀이에요. 비타민 A는 햇볕에 아주 쉽게 파괴됩니다. 유지가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시간, 수분, 뭐 온도 계속 파괴 요인만 있죠. 그래서 제로로 놓고 첨가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출하는 그날까지 계속 일주일에 한 번 50만 IU 급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출하하시는 전날에야 맛있는 거 한 번 더 먹고 나가라 하고 비타민 AD를 50g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염을 더 확실하게 예방하기 위해서 포도당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TMR 사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성 TMR, 큰소 TMR 두 가지를 자가 TMR을 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은 13개월령까지 먹이고 있고요. 이것이 공에서 온 자료보다는 공에서는 60, TDN은 63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 친구가 왜 거기서는 63이라고 여긴 69라 그러지? 계속 바뀝니다. 이것도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와 단백질 함량 15, 조사료 비율 35. 저희가 조사료를 많이 먹일 때는 62%까지 전용 비율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50%, 지금은 35% 내려왔는데요. 강기웅 원장님 덕분입니다. 조사료가 등지방을 높이고 살코기는 프로피온산
농우사료에 의존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에 또 그쪽으로 또 신봉을 하면서 그 말씀이 정답 옳은 말씀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TDN과 단백질 함량과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거꾸로 저걸 나눠보시면 그 비율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적정 비율이 나올 겁니다. 또 컨소 TMR, TDN 72입니다. 저보다 높게 가져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저보다 낮게 하시는 분도 좋은 성적을 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실천하셔야 할 어떤 것이 정답이다.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구봉석 회장님 말씀에 소 키우는 방법은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옳다, 정답이다.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언제 바뀔지는 모른다는 말씀을 덧붙여 말씀드리면서 그 소가 나중에 근육력 부족 쓰러지거나 그럴 때도 이 비타민 부족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그 누워서 자다가 못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황당한 경우를 저희도 많이 겪었고요. 다들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A가 혈중 농도가 낮으면 그 현상이 심해집니다. 이게 한번 자세히 보셔요. 카메라 있으시니까 다들 보실 겁니다. 누워 있을 때 다리가 들려 있는 상태가 있고 이렇게 땅에 닿아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들려 있는 상태는 못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땅에 닿은 것보다는. 손은 누워 있는데 크게 자다가 몸을 접고 일어나거든요. 접고 무게중심을 발 쪽으로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앞발을 구부리고 뒷발을 일어나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 접는 힘이 약하면 근육의 수축 작용이 약하면 비타민 A 부족하면 물론 칼슘도 작용합니다. 그렇지만 비타민 A도 충분한 그 역할을 하는데 금방 지쳐버립니다. 몇 번 하다가 못 일어나면 지쳐서 소가 저렇게 쉽게 가지? 근데 갑니다. 그게 비타민 부족할 때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비타민 A가 아주 충분히 공급되는데 그것이 그러면 그 현상 제로다. 그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인데 충분히 내가 불안하지 않고 잠잘 수 있을 정도의 발생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말씀이죠. 충분히 구비하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